우리나라는 개화기에 쇄국 정책을 고집하다가 일제강점기에 와서야 근대과학기술이 도입됐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사실은 일제강점기 훨씬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근대과학기술의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과학서재에서는 한국의 근대과학 형성사의 저자,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원 김현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한국의 근대과학이 들어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서양 과학사를 전공한 제 동료들조차 일제강점기에 비로소 근대 과학이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개항 이후, 그러니까 1876년 이후의 시대를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항 전후를 통치했던 왕은 고종이지요. 고종은 미국, 프랑스, 일본의 침입을 겪으면서 부국강병의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를 위해서 개혁의 수단이 되었던 것이 바로 서양의 근대 과학 기술입니다. 조선 정부가 진행한 다양한 근대 과학기술 도입 사업이 모두 원활하게 진행되거나 성공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지 않은 성과와 흔적들을 남겼고 이 과정에서 한국 관대 과학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개항을 전후해서 어떤 과학기술들이 들어오고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무기과학에 관한 것인데요. 이제 국방력과 관련된 무기 기술은 고종의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고종은 근대 무기 제조 방법을 들여오려고 노력했고요. 사실 무기 제조 방식이라는 것이 당대의 최고의 자연에 대한 지식과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 안에서는 이룰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1881년에 과학과 기술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38명의 학생들을 청나라로 유학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기 제작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돈하고 재정과 재정 지원과 기술이 요구되는 일이었고요. 거기에 청나라하고 일본이 아주 강력하게 견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악조건에 부딪혀서 무기 제작 사업은 난항을 겪게 되죠. 이 밖에도 돈을 만드는 기계를 도입해서 화폐 비리를 없애려고 했고 농업 생산력을 높이려는 등 많은 사업이 전개되었습니다. 천연두 예방을 포함한 위생 사업과 함께 서양 의학 도입을 위한 사업도 이루어졌고요. 이후 천연두 전염이 획기적으로 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소학교, 사범학교, 전문 기술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정말 많은 사업들이 서양 과학기술 도입을 전제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죠. 예, 이전의 역사 살펴보면 지금과 참 비슷한 부분을 많이 보이는 것들이 또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예. 자, 또 사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또 서울 전차 도입이지 않습니까? 네. 이 도입 이후에 또 많은 것들이 변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차 사업은 1899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대문에서 동대문 지나서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그 노선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서는 이제 서대문에서 남대문 가고, 남대문에서 용산 가고, 저희 서대문에서 마포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확장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확장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시 전차는 서양에서도 최신 교통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시 안이 되는 거고, 안 들어가면 시 밖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도 겪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선이 전차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문명의 도구를 주었다. 또는 이제 조선인들이 전차를 악마의 차로 여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하기도 했죠. 어쨌든 전차는 인기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 기술로 인해서 조선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에도 성문 안팎으로 막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이. 예, 그럴 수 있었고요. 아녀자들도 외출을 하면서 외관 담지하고 전차 안에 한 자리에 바로 옆에 앉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이게 공공교통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탈 수 있었기 때문에 양반이건 하인이건 상관없이 탔어요. 근데 양반이 탄다고 해서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요. 그러니까 서울의 전차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관습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야기시켰지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좀 낭만적인 장면이 이 전차를 배경으로 나오는 경우가 여기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도 하죠. 자, 예.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통신 강국으로 불리고 있는데 예. 이 고종 때 일본에서 굉장히
뭐 견제가 있었는데 이때 선조들이 또 통신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은 지방과 연락이 굉장히 중요한 중앙 집권 국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전신이 들어오기 이전에도 이제 봉수와 여건이라고 하는 굉장히 탄탄한 제도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제도화돼서 운영되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50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자꾸 비리가 쌓이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개화기에 고종이 중앙 집권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고 국방을 위한 도구로 이 전신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근대 문물 도입의 성공 사례입니다. 당시 가장 최신의 정비 기술은 전신이었는데요. 모스부호가 이 발전을 이끌었어요. 혹시 영화 인터스텔라 보셨죠? 예, 봤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렇게 아빠가 딸한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네, 보내잖아요. 뭐 띠띠띠 뭐 이런 게. 그게 모스부호예요. 근데 이제 고종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국에 유학을 보내서 전기 통신 기술을 배우게 했고, 그래서 1884년에는 국문 모스부호도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20년 정도 사업을 하면서 1905년에 을사늑약 직전까지는 조선에는 근대 기술로 무장한 약 150명의 전신 기술자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전신 기술자들로 이제 활동하려면 전문학교에서 물리학, 화학, 전기학, 수학 뭐 이런 근대 관련 이제 근대 과학 관련 과목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3년 정도 해야 됐었어요. 이게 이들은 전신국을 신설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고 전신기를 조립하고 수리 보수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춘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조립한 전신기는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 출품하기도 해요. 그래서 고종이 매우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통신 강국이 된 데는 또 이전부터 참 많은 노력이 있었겠군요. 관심도 많았겠죠. 네. 예.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예. 그 예전부터 농업을 위해서 많은 기상 현상을 관측하지 않았습니까? 기상학은 어떻게 또 발전을 했나요? 예, 전통 사회에서는 측후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측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예측 뭐 이런 건 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을 살펴서 하늘의 뜻을 아는 것이 측후예요. 그래서 예. 근대와는 다른 활동이죠. 근데 그렇다고 뭐 안 한 것도 아니고 조선의 관원들이 날마다 날씨, 바람 세기, 강우 정도, 그다음에 기상 이변 뭐 이런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쓰인 도구 가운데 하나가 매우 과학적으로 고안된 츠고기입니다. 이들이 모은 정보는 다음 해에 가뭄이나 홍수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쓰였던 것은 아니에요. 주로 세금이 제대로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세 수치의 지표로 쓰였지요. 개항 후에 풍우침하고 한서침이라는 게 들어오는데요. 풍우침은 습도계, 한서침은 온도계를 말합니다. 이런 도구들로 바다 안개, 바람, 강우 같은 해안의 기상 상황을 관측했어요. 예측과 예보를 위한 근대 기상학의 활동이 시작된 것이지요. 예. 불과 한 100년 좀 넘은 그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뭐 다양한 그 정보가 남아 있고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미있게 그 당시의 근대과학 발전사를 볼 수 있는데 교수님이 근대과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좀 궁금하고요. 예. 우리가 왜 근대과학 요 시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사실은 뭐 근대 과학에 대해서 많은 것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강점기를 우리 이제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했었던 것이 조선인은 과학을 할 머리가 없다, 뇌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그리고 게으르다. 그러니까 이제 그 표준적 시간 질서에 편입하지 못한다. 예, 뭐 예.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조선 사람들을 문명 개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이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 서슴없이 했습니다. 화가 나는 말들이네요. 반면 일본은 빨리 서양 문명의 세계로 진입했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당시의 사회를 자세히 살펴보니 일본이 우리의 기억과 역사를 철저히 지우고 왜곡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새로운 자연관을 받아들이고 전신기술자나 측량기술자나 또는 서양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학교를 세워서 근대식 교육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도입한 많은 근대 문물들이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조선 및 대한제국 정부는 근대 과학기술을 많은 분야에 받아들였고 서양의 자연관과 세계관을 수용하면서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서양이나 일본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조선 사회의 과학기술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이런 연구 결과를 이제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근대과학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리고 잘못 오해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원 김현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